그 다음 날은 원래 살던 집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간신히 모든 게 정리되었다. 더뎠다. 화창한 오후였다. 구름도 바람도 없고 금빛 달짝지근한 햇살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고향 방을 비추고 있었다. 찔끔찔끔 이사한 터라 주인 아저씨한테 사과하러 들렀다. 어린 시절 심심하면 들렀던 관리실에서 아저씨가 끓여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도 꽤 늙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할머니가 곧잘 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을 때처럼 지금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날씨며 우리 동네 치안이 어떻다는 둥 얘기하는 게 이상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바로 얼마 전까지의 모든 것이 무슨 까닭인가 엄청난 속도로 내 앞을 질주하여 지나가고 말았다. 댕그만이 혼자 남겨진 나는 느릿느릿 대응하기가 고작이다.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말하는데 질주한 것은 내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난 그 모든 것이 진정 슬픈걸. 깨끗하게 치워진 내 방을 비추는 햇살. 거기서 이전에 살았던 집 냄새가 났다. 부엌 창, 친구의 웃는 얼굴, 소타라의 옆 얼굴 너머로 보였던 대학 교정의 싱그러운 녹음, 밤늦게 거는 전화 저편에서 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 추운 날 아침의 이불, 복도로 울리는 할머니의 슬리퍼 소리, 커튼의 색, 다다미, 벽시계, 그 모든 것,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진 모든 것. 밖으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했다. 엷은 황혼이 내려온다. 바람이 불어 약간 서늘하다. 얇은 코트 자락이 팔락이고 나는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 정거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높은 빌딩의 창문들이 나란히 저녁빛으로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도 모두 소리 없이 빛나면서 어둠에 녹아들 듯 하였다. 마지막 짐이 내 두 다리 옆에 있다. 이번에야말로 혈혈단신 홀몸이 될 나 자신을 생각하자 눈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설렜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온다. 눈앞으로 흘러와 천천히 멈추고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탄다. 버스 안은 굉장히 복잡거렸다. 손잡이를 잡은 팔에 기대어 저무는 하늘이 빌딩 너머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살며시 하늘을 질러가려는 어린 달이 눈에 들어왔을 때 버스가 움직였다. 덜컹. 멈출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내가 아주 지쳐 있다는 증거다. 몇 번이나 그럴 때마다 문득 밖을 보면 먼 하늘에 비행선이 떠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이동한다. 나는 신이 나서 열심히 쳐다보았다. 조그만 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비행선은 엷은 달 그림자처럼 하늘을 가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그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저기 좀 봐 유키야. 비행선이야. 예쁘지? 얼굴이 똑 닮아 손녀 같은 그녀는 복잡한 도로와 버스 때문에 몹시 짜증이 났는지 몸을 비틀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몰라 몰라 저거 비행선 아니야. 그런가?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치 않고 너그럽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직 멀었어? 아이 졸려. 유키는 계속 떼를 썼다. 고계집에. 나 역시 피곤해서 엉겁결에 저숙한 말을 떠올리고 말았다. 할머니한테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그래 그래 이제 다 왔다. 저 뒤 엄마 좀 봐라. 잠들었어. 유키가 깨울래? 아 정말이네. 고개를 돌려 한참 떨어진 뒷좌석에 잠자는 엄마를 보고서야 유키는 겨우 웃는다. 좋겠다.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의 말투가 너무도 자상하고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갑작스레 너무도 귀엽게 보여서 나는 부러웠다.
나한테는 두 번 다시 없을. 나는 두 번 다시란 말이 지니는 감상적인 어감과 앞으로의 일들을 한정하는 뉘앙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생각난 두 번 다시의 그 엄청난 무게와 암울함은 잊기 어려울 만큼 박력이 있었다. 나는 신의 맹세코 그런 일들은 그런대로 담담한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여겼었다.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비행선을 눈으로 좇으면서. 그런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물이 똑똑 가슴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놀라웠다. 자신의 신체 기능이 정지되었는가 싶었다. 술에 몹시 취했을 때처럼 자신과는 무관한 곳에서 눈물이 송글송글 솟았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버스에서 내렸다. 떠나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란 짐 사이에 끼어 어둠 속에서 쭈그리고 엉엉 울었다. 그렇게 울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에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울지 않았음을 알았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일들로 울고 싶어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들리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자 머리 위로 보이는 밝은 창에서 하얀 김이 새어 나왔다.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그릇들 소리가 들렸다. 주방이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우울하고 그러다 명랑한 기분이 되어 머리를 감싸고 잠시 웃었다. 그리고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고 오늘 돌아갈 예정이었던 다나베네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신이여, 아무쪼록 살아갈 수 있도록. 졸려서 나는 다나베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유이치에게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몹시 피곤한 하루였다. 그러나 울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웠고 푸근한 잠이 찾아왔다. 와, 정말 자고 있네. 차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온 유이치가 한 말을 잠결에 들은 듯한 느낌이다. 나는 꿈을 꾸었다. 오늘 완전히 이사한 그 집 부엌에서 나는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황록색 바닥이 살고 있을 때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었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그립고 사랑스러웠다. 이사 준비를 다 끝내 선반 안에도 싱크대 위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설정이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오래전에 정리해버렸는데 유이치가 뒤쪽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나는 겨우 한 짐 덜었다고 안도하고 있었다. 좀 쉬면서 차라도 마시자. 내가 말했다. 텅 비어서 목소리가 울렸다. 넓었다. 아주 넓게 느껴졌다. 그래. 유이치가 얼굴을 들며 대꾸했다. 남의 집에 그것도 곧 이사할 텐데 그렇게 땀까지 흘리면서 바닥을 닦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주 그답다. 바닥에 깐 방석에 앉아 내가 가져온 차를 마시면서 찻잔은 이미 다 끓여서 종이컵에 따랐다. 유이치가 말했다. 멋진 부엌이었나 봐. 응, 그랬어. 나는 말했다. 나는 사발의 차를 따라 양손으로 감싸고 마시고 있었다. 유리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올려다본 벽에는 벽시계를 떼고 난 흔적만 있었다. 지금 몇 시지? 내가 묻자. 한밤중이잖아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어째서? 밖이 어둡고 조용하니까. 그럼 나는 야반도주하는 거네. 내가 말했다. 아까 하던 얘기 말인데. 유이치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갈 생각이지? 나가지 마. 아까 하던 얘기와는 전혀 달라서 나는 놀란 얼굴로 유이치를 보았다. 너는 내가 에리코 씨처럼 충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널 우리 집으로 부른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어. 할머니는 항상 네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네 기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마 날 거야. 그렇지만 기운을 회복하여 정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 지금은 힘들어. 힘들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버는 쓸데없는 돈은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거야. 조석이를 사기 위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서두르지 마. 마치 살인범한테 자수하라고 설득하는 사람처럼 성의 있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그럼 다시 바닥이나 닦아야지. 나도 종이컵과 사발을 들고 일어났다. 그릇을 씻고 있는데 물소리에 섞여 유이치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달빛 그림자 흔들리지 않도록 곧 어귀에 보트를 세웠다. 아, 그 노래 나도 아는데 뭐였지? 좋아하는 노랜데 누가 불렀더라? 내가 말했다. 기쿠치 모모코. 멜로디 굉장히 좋지. 유이치가 웃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싱크대를 닦으면서 유이치는 바닥을 닦으면서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했다. 한밤중의 고즈넉한 부엌에서 목소리가 울려 신났다. 이 부분이 특히 좋더라. 나는 제2절 첫머리를 노래했다. 멀리 등대 돌아가는 불빛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밤에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아 큰 소리로 둘은 노래했다. 멀리 등대 돌아가는 불빛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밤에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아. 불쑥 말이 헛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면 옆방에서 자는 할머니가 깬단 말이야. 말하고서 아차 싶었다. 유이치는 나보다 더 당황했는지 바닥을 닦던 손길이 딱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난감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에리코 씨가 정성껏 키운 그 아들은 이런 때면 순간에 왕자님이 된다. 그가 말한다. 여기 일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라면 먹자. 잠에서 깨고 말았다. 한밤중에 다나베네 집 소파에서 그렇게 일찍 잠들다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다.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왠지 가슴이 서늘했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2시다. 아직도 꿈의 감촉이 생생하다. 스테인레스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싱크대나 닦을까 하고 멍하니 생각했다. 귓속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별들 소리가 들릴 것처럼 잠잠하고 고독한 밤이다. 파삭파삭한 마음에 컵 한 잔에 물이 스민다. 조금 추워. 슬리퍼를 신은 맨발이 떨렸다. 잘 잤어? 라며 느닷없이 유이치가 뒤로 다가와 놀랐다. 뭐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잠은 깼는데 배도 고프고 해서 라면이나 끓일까 하고. 꿈속과는 달리 현실 속의 유이치는 잠이 덜 깬 멍청한 얼굴로 주절주절 말했다. 나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끓여줄 테니까 앉아있어. 내 소파에 라고 말했다. 네 소파에. 그렇게 말하며 휘청휘청 그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 어둠에 드러난 이 조그만 방에 불빛 아래서 냉장고 문을 연다. 채소를 썬다. 내가 좋아하는 이 부엌에서 불현듯 라면이라니 묘한 우연이네 라고 생각한 나는 등을 돌린 채 유이치에게 말했다. 꿈속에서도 라면 끓였었지.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자고 있는가 싶어 내가 돌아보자 유이치는 몹시 놀란 눈으로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설마 내가 말했다. 유이치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너 지난번에 살던 집 부엌바닥 황록색이었어? 가만, 이건 알쏭달쏭 수수께끼가 아닌데. 나는 재미있기도 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아까는 바닥 닦아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했다. 보통 여자 쪽이 이런 경우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리라.
이제 정신이 들었다. 유이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한 발 늦은 것이 분한지 차 끓여서 종이컵이 아닌 데다 따라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며 웃었다. 직접 끓여 라고 내가 말하자 아참 그렇지 주석이로 주스 만들자 너도 마실래? 라고 말했다. 응? 요이치는 신난다는 듯 냉장고에서 그레이프 프루츠를 꺼내고 주석이를 상자에서 꺼냈다. 나는 한밤의 부엌에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만들어지는 두 사람 분의 주스 소리를 들으며 라면을 끓였다. 굉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였다. 기적 같기도 하고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였다. 아무튼 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라져버리는 담담한 감동을 가슴에 간직한다. 시간은 많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밤과 아침.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때가 꿈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자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야. 어느 저녁 낮을 에리코 씨가 불쑥 말했다. 잡지를 읽고 있던 나는 고개를 들고 네? 하고 물었다. 아름다운 엄마는 출근 전에 한때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미카게 씨는 장래성이 있어 보여서 문득 말하고 싶어졌어. 나도 혼자서 유이치를 기르면서 깨닫게 되었지. 힘들고 괴로운 일도 아주 많았어. 정말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뭘 기르는 게 좋아. 아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되거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노래하듯 그녀는 그녀의 인생 철학을 말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감동한 내가 그렇게 말하자 뭐 다 그렇지.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한 번은 절망해 봐야 알아. 그래서 정말 버릴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재미라는 걸 모르고 어른이 돼버려. 난 그나마 다행이었지.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싫은 일은 썩어나올 정도로 많고 길은 눈길을 돌리고 싶을 만큼 험하다. 고 생각되는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랑조차 모든 것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황혼역의 햇살을 받으며 가느다란 손으로 초목에 물을 주고 있다. 투명한 물의 흐름으로 무지개가 뜰 것처럼 반짝이는 달큰한 빛 속에서 알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말했다. 미카게 씨의 순수한 마음이 난 굉장히 마음에 들어. 미카게 씨를 기른 할머니도 틀림없이 멋진 분이었을 거야. 그렇지? 라고 그의 엄마가 말했다.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내가 웃고 좋았겠네 라며 등 뒤에서 그녀가 웃었다. 여기도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다. 잡지로 눈길을 돌리고 나는 생각한다. 휘청 현기증이 일 정도로 괴롭지만 그건 명백한 일이다. 언젠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이곳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언젠가 또 같은 부엌에 서는 일도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실력파 엄마와 저 상냥한 눈의 남자와 나는 같은 곳에 있다. 그게 지금의 전부다. 훨씬 더 어른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몇 번이나 괴로워하고 몇 번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힘을 빼지 않는다. 꿈의 키친. 나는 몇 군데나 그것을 지니리라.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혹은 여행지에서 혼자서 여럿이서 단둘이서 내가 사는 모든 장소에서 분명 여러 군데 지니리라.